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한 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경기 결과로 입증했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지난 주말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로 승점을 얻어내며 참패를 당할 것이다라고 걱정하고 전망했던 영국 언론들의 입을 꾹 닫게 만들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선제골도 넣었고 또 중요한 동점골을 어시스트한 것에 이어 마지막 결과로 이어졌던 데얀 쿨루셉스키의 헤더 동점골을 기점 패스로 도왔는데 이 기점 패스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나 또 저희들만 조금 강조한 게 아니냐, 영국의 또 추가알못 기자들이 이 기점 패스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셨는데, 역시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디 애슬레틱은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디 애슬레틱이 경기가 조금 지난 이후 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위험 고보상 전략이 어떻게 전술적으로 효과를 거뒀는지 분석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 기점 패스야말로 포스테코글루 축구의 트레이드마크다, 표상이다라고 극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디 애슬레틱이 이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을 분석한 내용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보상을 얻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분석한 디 애슬레틱의 정밀 분석 컬럼입니다. 토트넘의 전술이 리스크와 리워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용기란 행동하는 것이다, 경기장에 새겨져 있는 토트넘 호스퍼의 클럽 모토입니다. 토트넘은 대담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도 이뤘고 또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최근에 주제 무리뉴,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안토니오 콘테 감독 재임 기간에는 이러한 모토와 방향성을 실현하는데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NG 포스테코글루는 그 만트라의 화신으로 올 시즌 토트넘의 경기력과 또 앞으로 보여줄 경기력의 방향성에 있어서 전혀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구의 매력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팀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 상대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감독으로서 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마도 한쪽 극단에 있을 것이고 다른 극단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다. 나만 옳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나만의 방식,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만만한 축구로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극단적일 만큼 도전하겠다라는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극단은 항상 높은 곳에서 압박하고 소유권을 원하며 로테이션을 통해, 이 로테이션이 선수의 경기 중에 위치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테이션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공격하고 풀백을 중앙 공격 포지션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매 시즌 저는 우리 팀이 그 누구보다 많은 득점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클린시트를 유지하는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2020년에 일본 J리그 요코하마 F 마리노스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한 말인데요. 사실 감독들 입장에서는, 특히 전술가나 이론가들은 실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직적인 면, 감독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면을 좀 대표한다라고도 보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렇지 않다. 나의 전술적 방향성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있기 때문에 골을 내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나는 개의치 않는다. 골을 내주는 것에 있어서 감독들이 자존심 상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반대 극단에 있기 때문에 골 먹어도 돼, 더 많이 넣어서 이기는 게 내 축구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토트넘의 맨체스터 시티 원정 경기는 3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는 48번의 오픈 플레이 패스 중에 9번만 골킥으로 시도했는데요. 그 9번의 골킥 중에 2번만이 40야드 이상의 거리인 장거리 패스였습니다. 즉 비카리오가 골키퍼로서 꽤나 많은 패스를 시도했고, 그 패스가 골킥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아니고 골킥조차 장거리로 처리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짧은 패스 빌드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1대6, 0대1로 패배했던 본머스, 뉴캐슬 유나이티드만이 이번 시즌 에티하드, 맨시티의 안방에서 골키퍼가 오픈 플레이에서 더욱 자주 짧은 패스를 시도한 유일한 팀입니다. 즉 비카리오가 맨시티 원정에 가서 세 번째로 많은 짧은 오픈 플레이 패스를 시도하면서 후방 빌드업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감독으로서의 기록이 세계 최고 수준은 물론 아니지만 그것이 저 자신을 감독으로서 대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누구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이 무명에 가까운 유럽에서의 커리어를 갖고 있긴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감독에게도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의 전술적인 방향성과 능력은 충분히 세계 최고 감독들과 견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얘기한 건데 이게 지난 여름에 토트넘의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했던 출사표예요. 저는 누구와도 맞서서 이 축구 클럽을 지지할 것입니다. 항상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재앙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참패를 피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축구, 수동적인 축구, 비기기한 축구 그런 건 없다. 나는 어떤 팀을 만나도 그 팀을 압도하면서 이기기 위한 축구를 시도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전반 7분 만에 첫 공격을 통해서 선제골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초반부터 맨시티의 강한 전방 압박을 깨기 위해 노력한 결과, 즉 후방 빌드업으로 맨시티의 압박을 풀어내려고 한 결과 오히려 맨시티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내주게 되긴 했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토트넘의 오른쪽 센터백으로 출전한 에메르송 로얄을 공략했는데요. 토트넘 수비진을 구성한 4명의 풀백, 포백 라인 중에 한 명이었던 로얄을 겨냥해서 맨투맨 압박을 통해 맨시티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을 뺏기 위해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토트넘이 최근 고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혹독한 비판을 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러한 공격 시스템은 고위험, 고보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보다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상대의 슈팅을 허용한 팀은 없습니다. 무려 8번인데요. 하이 턴오버,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골문 40m 이내에서의 상대팀의 오픈 플레이로 슈팅 나온 상황을 가장 많이 허용하는 조금 안 좋은 기록이 나오긴 했는데 반대로 상대 박스 안에서 슈팅이나 터치로 끝날 수 있었던 10번 이상의 패스 연결, 오픈 플레이 공격 시퀀스를 만들어낸 것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공동 3위라고 합니다. 즉 자신들이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뺏겨서 슈팅을 허용한 것도 많지만 이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 골문까지 10번 이상 패스를 연결해서 슈팅이 간 장면을 가장 많이 만든 프리미어리그 팀 중 하나라는 거예요. 브라이언 힐이 토트넘의 박스 가장자리에서 필 포든을 제치고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로 이어졌던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 토트넘의 이러한 자기 진영에서의 후방 빌드업, 위험 감수 능력의 장점을 보여준 예시라면 그 5분 뒤 우리는 실행이 충분히 정확하지 않을 때는 취약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캡처된 이 장면을 보시면요. 훌리안 알바레스가 로얄을 압박해서 로얄의 실수를 유발하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흘러나온 공을 확보한 이후 홀란의 슈팅 기회를 만들어줬죠. 실바의 컷백은 정확했지만 엘링 홀란의 슈팅은 빗나갔던 장면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하프타임이 되기 전에 맨시티가 우리를 날려버릴 수도 있었는데 운이 좋았다고 말한 것은 이렇게 결정적인 기회를 맨시티가 놓쳐줬던 부분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다만 이러한 상황을 개의치 않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을 칭찬했습니다. 저는 선수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에서 뛰도록 요청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괜찮은 축구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 보면서 많은 분들이 로얄 선수의 불안정한 후방 빌드업을 지적하셨는데 로얄은 센터백으로 뛰어본 적이 없는 선수잖아요. 심지어 2명의 센터백 중에 1명으로 뛴 것은 사상 처음인데 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괜찮게 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맨시티는 전반전 30분 가까이 무려 8개의 슈팅을 연결했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습니다. 홀란의 찬스가 나자마자 정말 저렇게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뺏겨서 실점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오른쪽에서 다시 짧게 빌드업을 했죠. 사진을 보시면 비카리오에게 공이 갔을 때 맨시티가 또 한 번 압박을 통해서 달려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비카리오가 로얄에게 패스를 하고 있고요. 데이비스가 왼쪽으로 벌렸고 우도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받아주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기존의 계획대로 플레이했습니다. 이번에는 로얄이 실수하지 않고 몸을 바깥으로 열어서 대안 클루세스키를 찾아서 패스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클루세스키는 그를 압박하기 위해 달려들어온 아칸지에게 밀착 추격을 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에는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고전을 했었지만 그래도 밀어붙였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이후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을 너무 쉽게 많이 내주긴 했지만 압박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장 에티하드에서 맨시티 같은 팀을 상대로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일요일 토트넘과의 경기 이전까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는 2023년 모든 대회의 홈 경기 25경기 중에 24경기에서 승리를 했고요. 리버풀에게만 승점을 내줬고 실점은 14골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에티하드 원정에서 패배를 피할 수 있었던 2023년의 두 번째 팀이자 3골이나 넣은 첫 번째 팀입니다. 맨시티의 첫 번째 실점은 세트피스 차단 후 역습에서 나왔고 두 번째 골은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맨시티가 실점할 때는 이런 유형의 골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이었던 90분의 동점골은 멋진 패스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즉 맨시티를 상대로 빌드업으로 토트넘이 득점을 결국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인데요. 토트넘이 이번에는 상대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받지 않은 로얄로부터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올리버 스킵까지 맨시티를 패스 플레이로 돌파하며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호이비에르와 스킵이었죠. 또 그중에 한 명이었던 스킵이 리코 루이스를 제쳐내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내주기 전까지 후방 지역에서 멋진 콤비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데스티니 우도기의 침투가 베르나르도 실바를 떨쳐내게 했어요. 손흥민 선수를 압박하지 못하게 끌고 나온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바로 이 장면의 기점 패스죠. 브레넌 존슨을 향해서 패스를 열어주는 장면이 포스테코글루 시스템의 트레이드마크인 것입니다. 인버티드 풀백을 공미 위치로 끌어올리는 우도기의 움직임으로 베르나르도 실바를 압박에서 해제시키고 브레넌 존슨이 사이드로 빠져나갈 때도 프리한 상태인데 그 앞에 히샬리송이 두 명의 수비를 끌고 가잖아요. 이때 히샬리송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음에도 손흥민 선수가 우도기의 더미런과 히샬리송의 배후 움직임을 모두 파악한 이후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존슨에게 패스를 줄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팀의 시스템이자 손흥민 선수의 창의성과 판단력인 것인데 이것이 바로 포스테코글루 축구의 표상이라는 것을 디 애슬레틱이 정확하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후 카일 워커와 1대1로 맞선 토트넘의 존슨이 박스 안을 공략했습니다. 우도기가 히샬리송, 쿠루세스키와 함께 공격 라인에 합류합니다. 우도기가 다시 한번 스트라이커 위치에 가서 쓰리토처럼 손흥민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공격 숫자를 문전에 또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 박스 안에서 토트넘 대 맨시티가 3대3이 됐고 존슨이 185cm의 키를 갖고 있는 클루세스키를 향해 네이선 아케와 1대1 경합을 붙여준 겁니다. 네이선 아케가 쿠루세스키와 작고요. 달려들어왔던 쿠루세스키가 펄쩍 뛰어 오르면서 최적의 공중 경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한 크로스 패스를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이 공간을 만들어낸 게 우연이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들었던 빌드업 시스템의 결과라는 것이죠. 클루세스키가 가장 높이 올라가서 어깨를 넣고 헤더로 연결했고 이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굴절되면서 골이 됐습니다. 토트넘이 최고 수준의 소유권을 가진 팀이 됐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다득점 유토피아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에는 주전 센터백 없이도 맨시티와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것은 충분히 감수할 만한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팀들은 맨시티 원정 가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올 시즌 유럽 대항전을 치르지 않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맨시티처럼 최고 수준의 압박을 하는 팀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런 팀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스타일을 펼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팀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경기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스타일을 밀어붙이고 시험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4대1 패배로 끝났던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클루세스키가 선제골을 터뜨렸던 것은 토트넘이 빌드업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던 또 다른 예시인데요. 토트넘이 상대의 압박을 미끼로 삼았던 것입니다. 비카리오가 왼쪽에서 미키 반더벤에게 패스했고 반더벤이 또 왼쪽으로 돌아서 10번 포지션에서 아래로 내려와 있었던 제임스 매디슨에게 전진 패스를 했습니다. 첼시가 맨마킹을 하면서 토트넘의 풀백이 다시 한번 픽록, 상대를 몰아놓고 그 선수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동선이 많으니까 이 선수가 어디로도 가지 못하게 묶여버리는 겁니다. 미드필드를 돌파하는 우도기의 질주가 엔소 페르난데스를 끌어냈고요. 그로 인해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메디슨을 수비하기 위해 내려와야 했고 첼시의 미드필드 라인에 이 동그라미 주역을 보세요. 공백이 생긴 겁니다. 빈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메디슨이 피치를 가로지르면서 반대편에 파페 마타르사라에게 롱볼을 연결하면서 토트넘이 빠져나왔습니다. 첼시 압박을 풀어낸 거죠. 사르가 리바이 코릴과 1대1로 맞선 가운데 크루세스키를 찾아서 패스했고 크루세스키가 안쪽으로 커트인하면서 수비수의 어떻게 본다면 도움을 받아서 득점에 성공을 하는데요. 단 2번의 패스만으로 토트넘이 자기 진영 박스 안에서 첼시의 수비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 6대5의 수적 우위를 만들면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이렇게 결국엔 상대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리버풀과의 홈 경기 당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메디슨이 히샬리송에게 킬러 패스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위해서 로테이션 움직임이 가동된 거예요. 메디슨이 뒤로 빠져나왔던 이런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손흥민 선수가 탭인을 하면서 득점했던 장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클루세스키의 동점골을 통해서 4연패의 수렁에 빠질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난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누구보다 많은 패배를 당한 팀이 된 상황인데요. 에티하드 원정이 있기 전까지 3연속 패배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둔 직후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꽤나 극단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점 26점, 첫 10경기에서 8승 2무를 거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첫 10경기 최고 성적을 낸 토트넘 감독이 됐는데요. 그뿐 아니라 개별적인 기록도 대단했습니다. 평균 점유율, 필드 틸트,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패스 점유율이니까 경기 지배력이에요. 슈팅 및 압박 강도, 그리고 PPDA, 상대가 몇 번의 패스를 할 때 끊어낼 수 있느냐, 짧을수록 많은 건데 이러한 전방 압박 수치에서도 프리미어리그 상위 4위권입니다. 공격적인 지표, 지배력과 압박 능력에 있어서 토트넘이 상위권인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렌트포드와의 원정 경기부터 팀에 자신의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놨습니다. 토트넘의 풀백인 우도기와 로얄이 개막전 당시 측면에서 소유권을 장악하고 폭넓은 콤비네이션을 시도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필드 움직임을 만들었는데요. 이 3-5-2 브렌트포드의 대형에 맞췄던 토트넘의 풀백 움직임을 그래픽으로 보시면 첫 번째, 브렌트포드의 미드블록 5-3-2 대형에 맞서 토트넘이 양쪽 측면에서 폭을 넓게 두고 로테이션을 합니다. 두 번째, 두 풀백이 인사이드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중앙 미드필드가 전진할 수 있게 밀어주게 되죠. 세 번째, 이 움직임이 비수마가 2-3-5 대형에서 한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이로 인해 비수마가 중앙에서 1, 2선의 압박을 통과해서 짧은 패스를 연결할 수 있는 각도를 제공받게 되고요. 다섯 번째, 풀백이 인사이드로 이동하면서 브렌트포드의 중앙 미드필드가 좁은 간격으로 고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센터백이 윙어에게 바로 패스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브렌트포드와 2대2로 비겼던 경기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위권 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투자하며 그 계획을 고수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맨시티와의 무승부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 맨시티를 언급하면서 과정을 신뢰하는 단계는 다르지만 모두 현 감독 아래에서 우승컵을 획득한 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을 상대로 홈에서 승리했고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빅6를 상대로 한 5경기에서 승점 8점을 얻었습니다. 맨시티 원정에서도 비겼죠. 이는 지난 시즌 같은 상대팀들을 상대로 치렀던 10경기에서 얻은 것만큼의 승점입니다. 아스널과 함께 빅6 미니리그에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성적인데요. 홈에서 맨시티를 상대해왔던 역사를 제외한다면 토트넘은 거의 항상 실점하지 않으면서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강팀을 상대로는 고전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6시즌 동안 토트넘은 빅6와의 경기에서 총 득실차에서 열세를 보여왔습니다. 만약 후반기에도 지금 전반기와 같은 결과를 재현할 수 있다면 2008-2009 시즌 이후 처음으로 빅6 상대팀에게 승점 16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넣은 68골 중에 30골을 넣은 이후 여름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매각한 해리 케인 없이도 토트넘의 시즌 초반 성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금세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기용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 덕분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14경기에 출전해 9골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 자신의 득점 기록에 단 한 골만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성공적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널, 번리, 첼시만이 토트넘보다 평균 연령이 낮은 팀입니다. 토트넘은 25.6세에 젊고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팀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축구 이상에 맞게 선수들을 조형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포지션과 역할에서 토트넘이 필요로 하는 선수의 유형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수 영입과 아카데미, 유스 선수 육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대담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케인 없이도 적응해왔고 리그 최고의 팀들과 스타일리시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후안 마리오스 코치가 지난해 디 애슬레틱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한 말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승자를 칭찬하고 패자에 대해 험담하고 싶어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경기 90분 내용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과만 생각하고 내용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일침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내용과 결과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아직도 많은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토트넘의 12월 두 번째 경기는 12월 8일 금요일 새벽 5시 15분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경기입니다. 이후 뉴캐슬, 노팅엄, 에버턴, 브라이튼, 본머스와의 경기까지 겨울 내내 이어지는 토트넘의 강행군 일정 한준TV와 함께 영국 현지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